2040년이 되기 전에 노화라고 하는 영역, 수명 연장, 이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2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어떤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해주셨던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의 종말을 다뤘던 우리는 더 이상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주제를 다뤘던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노화의 종말 후속편으로 역노화, 젊게 오래 사는 미래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기술 전문가도 아니에요.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과학자지만 솔까말 과학자들은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30년 후에 오기도 하고 50년 후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이러한 변화가 올지 안 올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몇 조 원을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한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런 대표적인 장수 비전 펀드라고 하는 우리가 더 오래 살 거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25세 젊은 청년의 몸으로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런 기술에만 투자하는 펀드, 이걸 이끌어온 세르게이 영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왜 갑자기 노화라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진짜 오래 사는 생명체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합조개 같은 경우에는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데 500년을 삽니다. 북극 고래 같은 경우에도 200년 이상 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대체 이런 생명체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존 걸든, 야마나카 시냐 이런 분들이 2012년도에도 노화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쥐의 특정 종류의 노화 인자들 이런 것들을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졌던 쥐가 갑자기 건강하게 까만 머리로 돌아오고 장기의 기능 같은 것들도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우리 몸에서 노화를 책임지고 있는 인자들을 역행할 수 있다. 노화를 했다가도 다시 거꾸로 역노화, 젊어지는 게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노화란 무엇인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후성 유전체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노화다. 오브레이 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자 레벨에서의 축적된 손상이다. 이렇게 노화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체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수준에 계속 쌓이게 되는 손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DNA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읽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왜 복사기도 계속 복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화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세포들이 유전체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실제로 DNA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끝단이 약간 마모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길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짧아지지 않게 하고 텔로메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다시 길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어져 있는 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로메어의 마모만 막도록 여기를 보호해주면은 더 장수하게 하거나 오래 살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자 레벨에서의 축적된 손상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도 고갈이 된다든지 세포와 세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노화한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하나하나 수리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몸과 기계를 비유하는 게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냥 놔두면은 3만 킬로 이상 타고 5만 킬로 이상 타면은 우리가 엔진 오일도 교체해줘야 되고 마모된 부품도 교체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차를 또 10만 킬로 이상 20만 킬로까지도 다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 노화되는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자 레벨에서 그냥 교체만 해주면 새 것처럼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알았어.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정말로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데 그게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된 일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모르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백신 생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떤 약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10년, 15년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빠르게 단백질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내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도 훨씬 빨라졌죠. 뿐만 아니라 재생의학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공장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뇌 빼고는 뭐 모든 장기들을 이식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어떤 연구도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 UCSD 샌디에고에 있는 병원에서는 모든 암 환자가 똑같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쫙 이 사람의 모든 유전자와 후성 유전자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패턴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나에게 가장 손상이 덜 가고 효과가 있는 암 치료약을 먹는 거죠. 이거를 정밀의학 또는 뭐 맞춤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종류의 유전병, 뭐 유전자 패턴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굳이 늙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나 신기한 기술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메틴 시티 박사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실제로 마이크로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적혈구 크기 정도고요. 이 마이크로 로봇을 우리 몸 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초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다니고요. 혈관 안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게 되면은 그곳에서 조직을 잘라내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칼질도 하고요. 원하는 장소에다 정확하게 약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주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노화의 종말, 영노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뭐랑 맞닿아 있냐? 영생 얘기랑 맞닿아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정말 이런 미래가 올까? 온다면 그냥 아름답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들이 올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 꼽히는 거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죠. 아무래도 더 오래 살고 짬이 더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은 방송계도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째 탑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을 수 있고 이미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 신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젊게 오래 산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이미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만 더 잘 나가고 새롭게 좌충우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나와서 뭔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이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정년퇴임이라는 것도 연령이 올라가야 되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연령 이런 것들도 재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청년하고 똑같이 오래 사는데 그리고 건강, 부를 봐도 뭐 20, 30대랑 똑같은데 이들은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연금만 타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부도 없는 젊은 세대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제도 개편 그리고 복잡하게 생겨나는 많은 변화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자 세르게이 영은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늙어야 돼. 바보처럼 늙으면 안 되고 이기적으로 늙으면 안 되고 내가 나의 이성만 챙기는 형태로 늙으면은 그건 좋은 노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더 현명하게 늙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모든 인구가 모든 지구 전체 사람들이 다 과연 현명하게 늙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젊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체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들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럼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수영하러 가고 저녁에 PT 받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의 양을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눠서 분배해서 잘 쓰지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갖고 있는 것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나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고 뭔가 더 젊어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젊어지기 위해서 어떤 꿀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